안녕하세요. 누항사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항사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가사 작품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지금 강조한 단어가 있죠? 조선 후기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랑 가사 문학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조선 전기에는요, 양반들이 자연을 즐기는 가운데 풍류를 또 즐기면서 강호의 어떤 한가로운 정서를 읊는 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누항사는요, 주제의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을 즐기겠다 혹은 안빈낙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선 전기시는 좀 뜬구름 잡는 내용이에요. 약간 신선 같은 느낌인데 이 누항사는 실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반인데 진짜 가난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의 좀 초라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랑 확실하게 구분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리고 박일로라는 분은요, 조선시대 무인이셨어요.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에 참전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관직을 사임하고 대구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집에 가봤더니 집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좀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분의 친구 중에 이덕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흔히 오성가 하는 얘기할 때 한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너 거기서 좀 살만하니? 이렇게 물어봐서 이분이 편지로 답장을 쓴 시가 바로 이 누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박일로라는 분이 쓴 시는요, 좀 한자가 많고요. 고사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누항사가 한자가 되게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해석을 포기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법이나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한 것만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가사 작품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짧은 시들은요, 실제로 정말로 시예요. 시적인 표현이 많고 숨겨진 것들이 많은데 가사 작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길이가 길수록 실제로 시적인 비유나 상징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 등장하는 고사라든지 비유 상징, 비유 상징 별로 등장하지도 않고요. 혹은 설이니 영탄 이런 것들 안 중요해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볼 때는 중요하시겠지만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용의 흐름을 중시해서 강의를 할 건데 문제는 이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를 읽으면 내용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주제를 좀 먼저 설명해 줄게요. 주제를 좀 먼저 설명해 주는 이유는 작품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친구야.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느냐? 이게 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야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나 이래봬도 장군이었는데 지금 가난하고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벗삼으면서 유기적인 태도를 지켜가면서 남은 삶을 그냥 생긴 대로 꿋꿋하게 살아갈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작품의 쉬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지문은 참고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서에 있는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쉽게 되라고 설명해 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이 가사 작품은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서사의 내용이에요. 자, 안빈일념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안빈일념이란 건 뭐냐면 가난한 가운데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안빈일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사로 들어가면 전쟁 때 나는 용맹하게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집에 갔더니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집이 엄청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필요하니까 소를 빌리러 이웃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소를 빌려주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일루라는 분이 진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농사를 지어야 돼?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해버리자 이러면서 본사가 끝납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시상이 확 뒤바뀌어요. 참고로 시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 전개되는 상황이에요. 즉 시의 그냥 거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요 삶이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뒤에 결사로 가면은요 몰라 농사 안 지어 놀 거야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가난 따위 몰라 그냥 자연 즐기면 살래. 그리고 또 결사 2번은요 가난한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다는 비니무원의 태도, 그 다음에 충과 효와 같은 이 유교적인 태도를 지키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읽고 나니까 왜 이런 주제가 나오는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온 친구들은 한 번 정도 다시 읽어보시고 다 읽어봤으면 이제 실제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 강의할 때 현대어를 꼭 읽어줄 거예요. 자, 왜냐면 선생님이 현대어를 따로 읽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꼭 필요한 활동이니까 반드시 같이 한번 읽고 가급적이면 소리도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봅시다. 이 누항사라는 말의 누항이라는 것은요 중국의 고전 속에 들어있는 단어를 차용한 거예요. 얘는 좁고 누추한 집 혹은 거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누항사라고 하면요 좁고 누추한 집에서 지은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서사 부분입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요 서사가 좀 내가 손을 좀 삐뚤어야겠죠. 자 각 부분마다 내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어요. 이제 읽어봅시다. 어리고 우활할산 이내 우회 던이 없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즉 내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주의할 단어가 있죠. 이 어리고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린, 즉 영한 느낌이지만 조선시대에는요 어리석거나 연약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즉 좋고 나쁜 운수를 하늘에게 맡겨두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화자의 태도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운명론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이 운명론적인 태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삶에 대한 원망을 사실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운명론적인 태도는 맨 마지막에 결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라고 했는데요. 자, 조선 전기의 시라면은 이거 진짜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안빈낙도의 태도를 드러내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화자의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풍조 속에 썩은 잎이 셔피드야. 이거 왠지 좀 읽어보면 힙합 같은 느낌이 날 텐데 보세요. 풍조우석에 썩은 잎이 셔피드. 이렇게 되죠? 자, 미안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요. 풍조우석은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이에요. 궂은 날이죠. 그러면 썩은 딥은 뭐냐? 썩은은 썩은이 맞아요. 근데 딥이라는 것은 지푸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숍이라는 것은 땔감이에요. 즉 썩은 지푸라기로 땔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푸라기는 불이 금방 구운데 금방 꺼져요. 음식을 데피기도 좀 뭐하고요. 이걸로 난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나무로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푸라기로 불을 피우면은요 연기가 엄청 많이 나요. 자,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자, 셔헛밥 다톱 죽에 연기도 하도 할시야. 해석을 보면 서헛밥과 다섯톱의 죽인데 초라한 음식입니다. 양반인데 자 밥도 이만큼 먹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쌀밥을 죽으로 먹고 있잖아.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죽을 끓이 막 늘어나니까. 그런데 음식을 지른 연기가 많기도 많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반이에요. 그런데 부뚜막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지푸라기를 넣으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죽 끓이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설대인 숭늉의 빈배 새길 뿐이로다. 자, 설대인은 덜 데운 거예요. 이 숭늉의 고품배를 속인다고 했는데
지푸라기로 음식을 데피니까 당연히 제대로 익을 리가 없죠. 그래서 덜 익은 죽이고요. 그 다음에 빈 배를 속인다라는 거 이런 거죠. 죽을 끓인 양이 많잖아. 그 뱃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야 배야 일단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배에 힘을 좀 줘야겠네요. 자 일단 좀 많이 넣었으니까 좀 그만 좀 고프면 안 되겠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장군이었는데 막 장군인데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갑자기 막 감정이 입이 됐는데 어쨌든 그 다음 자 생애가 이러하다고 해서 장부의 뜻을 옮길 것인가? 즉 살림살이가 이렇다고 대장부의 뜻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럼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대장부의 뜻은 버릴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뜻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안빈일념이 되겠습니다. 즉 가난하더라도 즐기며 살겠다는 뜻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즉 안빈낙도 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의로 살려 하니 난로조차 저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수의라는 것이 옳은 일을 쫓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로조차 저하다는 거는요. 갈수록 그것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효하며 자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해석이 이렇잖아요. 가을이 부족한데 봄엔 늘 여유가 있을 것이다. 원래 가을이라는 것이 농촌 사회에서는 가장 풍족할 때고요. 봄은요 아직 보리추수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할 때예요. 즉 가을도 엄청 가난하기 때문에 봄에도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봄에서요. 적어놔야 여러분들 쓰겠죠. 봄에서 작품의 이 시간적인 혹은 계절적인 배경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이나 담겨 있겠느냐. 자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담겨 있겠느냐? 안 담겨 있다는 서리적 표현이죠. 자 여기서 이 병은 술병이에요. 그럼 왜 하필 술병이냐? 양반들한테 술을 마시는 거는요. 이거는 풍류를 즐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풍류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구나라고 한탄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겠는가라고 한 건데 자 보통 책에서 여기서 소주제를 끊어놓은 데가 있는데 선생님은 좀 넘겨서 다른 데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기한이 절신한다 일단심은 잊을란가 즉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기한에서 기자가 배고픈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한자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그럼 절신이란 건 뭐냐? 몸이 끊어지는 거니까 몸이 괴로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결같은 마음, 여기서 바로는 이 일단심이라는 거. 참고로 단심이 붉은 마음이잖아요. 이 붉은 마음이 흔히 관용적으로 변치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앞에 나왔던 안빈일념이에요. 즉 내가 배고프고 춥다라고 해서 안빈일념의 마음을 잊은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서사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누함, 즉 가난하고 누추한 곳에서 안빈일념으로 살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이 망신하야 죽여야 말려먹여. 여기서 갑자기 이제 과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전쟁 당시에 임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해석하면 분이 망신, 의로움에 제 목숨을 돌보지 않고요. 죽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어. 즉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불사르겠다. 이것은 이 무장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충직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탁 운항에 준짐이 모아놓고 이 우탁이랑 운항은요 이거는 군인들의 몸에 달고 다니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자 병가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 즉 임진왜란 5년 동안 이게 병가예요. 그 다음에 용감하게 죽겠다는 마음을 이게 바로 감사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이시서별하여 몇백 전을 지내연고 즉 이시서별이 죽음을 밟고 시체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를 건너가서 몇백 번의 전투를 치렀던가 즉 내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고 혹은 용감하게 전투를 치렀던가 과거를 잠깐 회상해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떠냐? 이게 본사 2번입니다.
지금 너무 가난한 거죠. 보세요. 일신이 여가 있사 일가를 돌아보라. 즉, 내 몸에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즉,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돌볼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 다시 설명하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장군이고 전쟁까지 참여했는데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공로가 사실 좀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전쟁에 그렇게 힘들게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졌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비참하죠. 집을 돌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또 보세요. 일로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즉 일로장수가 긴 수염이 난 한 늙은 종이에요. 그런데 노주분이라는 것이 노가 노비고 주가 주인이고 분이 돌입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 사이의 도리를 잊었어요. 그래서 고요춘급을 언해 사이 생각하리. 고여춘급에서 고가 말해준다는 거거든요. 즉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줄 것을. 이게 지금 고요춘급이에요.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언해 사이 생각하리. 아마 추측컨대 종들이 다 달아나서 혹은 종들이 날 이제 무시해서 저기 주인님, 혹은 뭐 하여튼 영감님, 저희 농사 이제 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조선 후기에 이 양반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몰락도 드러나고 약간 이제 신분적인 몰락도 좀 뒤에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 자, 경당문노인달 눌더러 물날런고.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하나.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은 한자가 의미가 있어요. 경이 밭경자고요. 당은 당연한 거고요. 문노는 노비에게 묻는 거예요. 즉 밭에 관한 일은 당연히 노비에게 묻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그 말은 노비가 없다는 얘기죠. 다 달아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 군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즉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둠이 내 분수에 맞는 줄을 알겠도다. 즉 나 양반인데 내가 직접 농사 지어야 되네. 어쩔 수 없지.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신야경수와 농상경웅을 천달이 없건만은. 즉, 요 부분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에요. 신야에서 밭 갈던 늙은이 은나라의 이윤이라는 사람이고요. 밭쪽에서 밭 거던 노인은 진나라의 진승이라는 사람인데, 자, 고전시에서 흔히 옛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무슨 의미냐?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도 직접 논밭을 갈았으니까 양반인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아무리 갈고 전달 언해소로 갈로손고. 즉 아무리 밭을 갈고자고 해도 소가 없으니까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네? 라고 지금 푸념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전쟁 후에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서 조선 후기에 양반의 몰락이라는 사회적인 배경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본사 3번 봅시다. 자, 한기태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째. 즉 가뭄이 이미 심하여 시절이 다 늦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농사를 지으려면 적당한 시기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적당한 시기에 씨를 뿌려야지 그 시기가 넘어가면 사실은 농사를 제대로 짓기가 어렵거든요. 곡식이 여물진 않으니까. 그런데 가뭄도 심하고 때도 지금 늦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긴 열비에, 즉 서쪽 두둑이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이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도상무원수를 반만 깐 대허두고. 여기서 도상무원수가 되게 좀 멋있는 말 같은데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도상무원수가 길 위에 흘러내리는 무원, 근본 없는 물입니다. 근본이 있는 물은 뭐냐면요, 시냇물 있죠? 위에서부터 졸졸졸 흘러내리는 물. 그럼 도상무원수는 뭐냐? 그냥 비 내리면 그냥 물, 길가에 물웅덩이에 물 고이잖아요. 그냥 그게 도상무원수예요. 근데 알다시피 농사를 지을 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물을 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길가에 그냥 이렇게 웅덩이처럼 돼 있는 물을 자기 논에 그냥 살짝 대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된 논이 아니라 그냥 적셔 놓는 거죠, 사실. 어쨌든 그 다음에 소한격 주마하고 엄섬이 하라는 말씀.
자, 여기서 지금 이 소한적 주마라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 소 한 번 빌려줄게요 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소 한 번 빌려주겠다고 하는 탐탁하지 않게 하는 말씀을 친절하라 너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아가셔. 자, 지금 이 사람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소 빌려준 사람은 엉성하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요, 상황에 곤궁하니까 와, 저 사람 되게 친절하다. 어우, 고마워. 하면서 저 사람한테 빌리러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현대에서 봅시다.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도 없는 황혼이죠. 자, 달이 없는 황혼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달이 없으면 완전 깜깜해요. 지금처럼 가로등이랑 차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골은 진짜로 어둡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두운 밤에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체면 때문이에요. 양반인데 가난해서 소 빌리러 가는 게 주변 사람들 보기 민망하니까 밤에 찾아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허위가 바로 뭐냐면 얘는 음성상징어입니다.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뭐냐면 허둥지둥 막 가는 거예요. 누가 막 볼까봐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의 모습이고요. 이 사람 무장이잖아요. 그럼 어떤 태도여야 돼요? 소를 빌리러 가야겠군. 걸어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소를 빌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매치가 잘 안 되죠. 그죠? 바로 이게 양반의 어떤 권위가 많이 몰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굳이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굳게 닫은 문 밖에 멀찍이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큰 기침 에헴 소리를 꽤 오래도록 한 뒤에 무슨 말이냐? 양반들은 원래 남의 집이 딱 하면 뭐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상황이 지금 당당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랑 마찬가지입니다. 양반인데 당당하지 못하고 좀 약간 체면이 구겨진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집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화 그인 유신고 염치없산 내용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이웃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화자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선생님은 따옴표 해놨습니다. 거기 누구이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그가라고 됐네. 거기 누구신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웃 사람이 한 말이고 하고 오는 말에 염치 없는 저울시다 라고 화자가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소를 빌리러 가는 장면이었는데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초경도 거인데 그의 어찌 와 계신고 해석이 이거죠.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 어찌해서 와 계신가라고 이웃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초경이라 그랬는데 초경이라는 시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7시에서 9시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완전 이른 시간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해지면 거의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이미 농촌 사회에서는 잠자리에 들 늦을 시간인데요. 참고로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탐탁지 않아 하는 친구예요. 근데 보낸 시간이 밤 12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답장하겠죠. 야, 이렇게 늦은 12시에 웬일로 카톡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이 새끼 늦은 시간에 왜 카톡하고 XX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즉, 아니 이 양반이 늦은 시간에 왜 왔어? 라고 사실은 약간 면박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즉 해마다 이러하기가 염치 없는 줄 알건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가난이 사실 조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소를 빌리러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초업성 군가에 해엄마나 왔삼노라. 즉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서 빌려 달라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난 되게 슬퍼 이 장면이. 왜냐면 조선 전기까지 양반은 그 농촌 사회에서 그냥 신이에요. 예를 들면은 야 일로 와봐.
야, 소 좀 빌려줘. 이러면은, 아유, 양반 안 됩니다. 이러면, 너 이 새끼, 야, 내 양반이야, 임마. 갖고 와. 이러면 갖고 가야 돼요. 물론 그런 양반들도 없었지만, 실제로 그런 권위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완전 개털됐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이건 또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공짜로나 값을 치르거나 해서 빌려줄 만도 하기는 한데, 그 다음 보시면, 다만 어젯밤에 건네집 저 사람이,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에 있는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옥지읍에 구워내고 목 붉은 수컹을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내고 간 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하니 갚을런고 이러한 고마움을 어찌하니 갚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기 건너집 사람이 어제 이렇게 막 선물도 갖고 와서,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잖아요. 선물도 갖고 와서 빌려달라 그랬는데, 아유, 어떻게 안 빌려줘요,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 거기도 하는 한편, 야, 너는 임마 소 빌리러 와갖고 빈손으로 오냐? 아이고,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내일 소를 빌려주마 하고 큰 언약을 했으니까 시략이 미편하니 샤셜이 어려워라. 즉 약속을 어김이 너무 미안하니까 소를 빌려주겠다고 말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여기까지가 이웃 사람이 해준 말이에요. 정중히 거절한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다르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이 그러하면 혈마어이하였고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아이씨 소 못 빌리겠구나 에이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헌 먼덕을 숙이 쓰고 칙없은 집신에 설비설비 물러오니 헌갓을 숙여 쓰고 축이 없는 집신에 축이 없는 집신은 다 떨어진 신발입니다. 맥 없이 물러나오는데 여기서 이 설피설피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 봤던 허위허위랑 유사해요. 뭐냐면 그냥 맥 없이 쭉 늘어진 거예요. 양반, 특히 무장다운 어떤 당당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죠. 굉장히 비참한 모습인데 이거를 음성상징어로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음성상징어라든지 혹은 이 이웃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혹은 이 사람의 처지 자체가 전부 다 양반이 몰락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풍채적은 형용에 개에 지칠 뿐이로다. 풍채작은 모습 즉 나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개가 짖고 있어요. 이런 거죠. 아, 소 못 빌려서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와! 하고 짖는 거야. 그러면은 오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웃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데 저 개까지 나를 무시해? 이런 식의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담겨있는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본사 4번인데요. 소를 빌리러 갔다가 사실 정중하게 거절당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문전박대 당한 것과 똑같이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사 5번이고요. 자,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즉 자꾸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느냐. 참고로 이 와실은요 달팽이 같은 집이라는 비유인데 선생님은 의역해서 그냥 자꾸 누추한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잠이 안 오겠어요? 막 온갖 걱정이 다 들겠죠. 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요. 어이구, 카메라에 방금 벌레가 왔다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북창을 비교한 자 새배를 기다리니 북쪽 창문을 기대한 자 새벽을 기다렸다. 밤샌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겁니다. 그런데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운하다. 무정한 오디세, 대승이 오디세예요. 이내 원한을 지촉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은 그 농사를 짓지 못하는 슬픔, 이거를 지금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오디세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 오디세가 이게 봄에 농사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울음을 운대요. 선생님들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대승, 즉 오디세가 어떤 역할을 하냐?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는 이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수능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냥
고조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종조 추장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 없었을리나다.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나에게는 아무런 흥겨움으로 느껴지지 않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세정모란 한숨은 그칠 줄을 모란하다. 세상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즉, 좀 야박한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래서 이 인정을 모르는 나의 한숨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인데요. 그 다음, 아까운 저 소비난 벽보님도 드울세고. 즉, 아까운 저 쟁기는요, 쟁기의 날도 참 좋구나. 쓸데도 없는데.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히 관련 많은. 즉,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저 쟁기를 갖고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텅 빈 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춘경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더뎌 두자. 즉, 봄가을도 거의 끝났다. 에이씨 몰라. 다 버려. 안 해.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본사 5번은 야박한 세태를 한탄을 한편 이제 봄 농사를 그냥 포기하는 거고 요 다음부터 시상이 확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사 1번입니다. 강호한 꿈을 꾸언진도 오래러니. 즉, 자연 속에 살겠다는 꿈을요, 지금 꾼 지가 오래됐어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뒤에 보면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었도다. 즉, 먹고 사는 것. 구가 입구가 복이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슬프게도 잊었도다.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하도 할샤. 여기서 이 천피기욱이라는 말은 사실은 또 중국에 있는 어떤 말을 차용한 건데 그러나 그냥 대충 그냥 물가에 푸른 대나무가 많구나. 그냥 저기 참 아름답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자, 유비군자라는 것은요, 그냥 교양 있는 선비들인데 진짜로 그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건네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낚싯대 하나를 빌려달래요. 노화 깊은 곳에 명월절풍 벗이 되어. 즉, 갈대꽃 깊은 곳에 맑은 달과 밝은 바람에 벗이 되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이쿠, 넘어가다 보니까 이 복자가 옷 입을 때 복자가 아니네요. 선생님이 지금 한자를 옆에서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구복이 이제 복이 먹는 거랑 관련된 거예요. 배랑 관련된 있는 어쨌든 그래서 구복이 이유가 그래서 이 해석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거리낌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님자업선 풍월강산에 절로 늙으리라. 아까 지금 자연 즐기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자연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늙어가겠다. 여기서 이제 슬슬 생활에 대한 건 모두 있고요. 그냥 자연을 즐기겠다는 모습이 확 드러나 있죠. 그 다음,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즉,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여기서 갈매기랑 뭔가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즉, 여기서 자연을 즐기면서 무라일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 다음, 다투리 없을산 다문인가 너기로다. 다투리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 즉 자연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서 결사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가 있으리마는.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뜻이 있겠느니마는. 두세일왕 밭눈을 다 무겨 걷어주고 두세일왕 되는 밭가눈을 다 묵혀 던져주고. 즉 농사 안 지른다는 얘기예요. 이시면 죽이요 없이면 금유망적. 즉 먹을 게 있으면 죽으로 먹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려노라. 즉 남의 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즉 자기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겠다라는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 빈천을 스리너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나의 빈천, 내가 빈천함을 싫게 여겨. 이게 내 가라고 해야겠네요. 내가 빈천함을 싫게 여겨서 손을 해친다고 걔가 물러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남의 부귀를 불러넣여 손을 치다 나오면, 즉 남의 부귀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일로와 한다고 그 부귀가 오는 것이 아니겠죠. 자,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밖에 삼교시리. 자, 아까 전 선생님 한 얘기인데요. 운명론적인 태도가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은 부귀공명은 그냥 하늘이 주어 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명밖의 3교실이 여기에서 아까 드러났던 운명론적인 태도가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즉,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가 어렵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내 생에 이러하되 서론 뜻은 없느니라. 즉,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고 그냥 비니무언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너기노라. 한 도시락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활도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제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안빈낙도 하겠다. 안빈일념 하겠다. 안분지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지금 이 안빈낙도라는 거랑 그 다음에 안빈일념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단사 표음이라든지 아니면 비니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안분지족 이런 말들은요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즐기며 산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진짜. 자, 평생 한 뜻이 온표에는 없노라. 즉 평생 따뜻한 옷이랑 배불리 먹는 데는 뜻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내 운명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 지금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 진짜 태평천은 아닌데 이렇게 붙인 거죠. 태평스러운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로 삼아 여기에서 이 사람의 유교적인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 화형제 신붕우를 외다하리 뉘이시리. 즉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길이 신이 있게 사귀는 일을 그러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 정확하게 유교적인 태도죠. 그 다음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 것이다. 즉 그 밖에 다른 것들 내가 지켜야 할 유교적인 태도 외에 다른 것들 혹은 비니무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작품의 마지막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누추한 가운데 살기가 힘들지만 안빈일념의 뜻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진왜란 때 사실 굉장히 열심히 싸웠는데 갔다 오니까 몸소 농사를 지을 만큼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비참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빌리러 가는 이 장면에서 양반이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권위가 실추되는 게 드러나고요. 또 소를 빌리려다가 수모를 당한 이 장면에서 양반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어떤 정황상, 대화라든지 혹은 이 사람의 행동, 음성상징화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고요. 그래서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면서 에라이 뭘 하겠다 하고서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유유적인 태도와 함께 안빈낙도 하겠다라는 주제의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좀 길기 때문에 본문에서요 뒷부분 즉 결사 부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자연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사가 등장하면은요 실제로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누항사라는 작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시간을 보니까 강의 찍은데 거의 한 40,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